서울수도권은 추가 조정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너무 거부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피하려고 할 필요 없다. 잘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를 미리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 조정이 올 한 해는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지난번에 좀 출연하신 이후로 그 사이에 또 굉장히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보니까 뭐 미국이랑 스위스랑 독일의 은행들이 굉장히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이제 은행들은 줄이어서 이제 파산이나 뭐 유동성 위기가 오고 있는데 요 충격 어떻게 보시고 미국 은행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좀 보시나요? 김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뭐 예견된 상황이었고 네. 이미 뭐 은행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일단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형태인데 우리가 지불 준비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용 창조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신뢰가 조금 깨지면은 돈을 찾으면 지불 준비율이 10%라는 얘기는 30%가 돈을 찾으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경험치로 이제 8%, 10% 선에서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대출이 많아지거나 유동성이 많아져서 자산 가격이 올랐을 때는 사람들 심리 속에 그 신뢰도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을 짓게 됐죠.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이 괜찮을까라는 그 속에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다들 이제 원래 자기 돈을 찾으려고 하는 심리들이 동시에 이제 그렇죠. 그 주체들이 다 갖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하지 않은 곳들은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스마트 뱅킹의 역습이라고 그럴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집에서 예,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스마트 뱅킹이 없었다면 하루 만에 돈을 그렇게 빨리 뺄 수가 없잖아요. 줄을 서야 되니까요. 네네. 그리고 예전에 대공황이나 이럴 때도 뭐 은행 시간을 정지시키거나 중지하거나 이래서 좀 조율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 기능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괴로운 어떤 자기들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됐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역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막는 순간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인 거를 이제 미국 정부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그 중에 이제 어떻게 이 리스크에 대해서 조정을 잘 들어가냐가 이제 문제인데 아니나 다를까 뭐 다들 이틀, 하루, 3일 만에 제가 태어나서 역사상 본 적 중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신속 그냥 거의 뭐 119보다 더 빠르죠? 14시간 만에 SVB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좀 벌써 레이디가 준비가 돼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번지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뭐 본원 통화는 100원인데 벌써 1000원이 돌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수수료, 이자의 개념, 그 할인율의 개념으로 수익을 취하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다 알죠. 다 아는데 서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현상이 스마트 뱅킹하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가 개미 한 마리라 할까요? 개미 한 마리가 집에서 나오면 개미가 한 마리가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어딘가에 번져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런 현상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도처에 깔려 있는데 이제 그 위기를 이제 또 학습 효과 이제 또 여러 가지 툴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 와중에 이제 또 헤지 펀드에 이제 좋은 먹잇감 또 먹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런 자본주의의 어떤 냉정한 패턴이 이번에 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네, 한 연말까지는 확산의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살짝 놀랬다 또 감축.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뭔가 들어요. 말씀하신 건 금융 위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까지 터질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이번에 한 대처 능력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빠른 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들도 이미 다 모니터링을 예전부터 또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모니터링도 잘 안 됐잖아요. 됐다가 이번에 좀 풀어줘가지고 좀 터진 건데 또 벌써 뭐 의원에서 뭐 상하위원회에서 다시 좀 규제를 더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빚잔치 조금 하고 넘어갈 거. 이 위기가 예전처럼 뭐 IMF 글로벌 이런 상황은 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럼 미국 은행들 연임 파산 이슈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심리의 문제인데요. 일단 은행들에서 제2금융권은 이미 우리가 유명했던 뭐 OK저축은행 뭐 틀면 뭐 광고가 나왔었잖아요. 몇 년 전에도. 맞아요. 요즘 광고도 안 보이고. 그러네요. 네, 그 대출도 지금 다 막았습니다. 러시아 캐시. 네, 러시아 캐시. 광고 진짜 많았는데.
그렇죠. 대출을 거의 회수하려는 분위기니까 그게 뭐냐면 대출 회수한다는 얘기는 신용 체크할 때 뭐 고정 이하 여신에 대해서는 이제 부실채권 처리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말미를 주거나 여유를 주거나 다른 데서 대체를 하라고 이제 고객들한테 시간을 줬었는데 지금 형태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채권 추심으로 넘어가서 NPL 쪽이나 이제 부실채권 처리화가 되니까 소유주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으니까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떤 자산 정확하지 않을 때는.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또 저한테 이제 문자가 많이 오는 게 있는데 P2P 있잖아요. P2P 회사 사장님들이 제 후배님 한두 분 계신데 자주 오는 거예요, 예전보다. 자주 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DSR, DTI를 어느 정도 적용하잖아요, 은행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돈을 못 구하니까. 그래서 P2P 은행은 거기서 좀 자유로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율이, 그러니까 저한테 온 문자 메시지를 설명을 드리면 많이 높던데요. 그러니까 14%에 빌려주는 거예요. 그 P2P 은행이 그 소유주한테. 근데 보니까 이미 LTV가 50% 돼 있더라고요. 근데도 돈을 못 구하는 거예요. DSR, DTI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새 뭐 OK저축은행 연락 없으니까 할 수 없이 P2P를 간 것 같아요. 근데 P2P 14%래요. 14%인데 그 회사에서 수수료 조금 가지고 저한테 12%예요. 근데 그 금액이 70% LTV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2억 정도, 10억이라고 그러면 5억이 들어있으니까 2억 정도 하는데 그걸 13%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만 하잖아요. 제 입장에서. 안전하니까 70%니까. 그게 지금 이제 번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유주들이 돈을 수급하는 길이 약해졌다는 얘기가 지금 이 은행의 위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아름아름 이제 얘기하다 보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좀 외람된 얘기인데 언론사분들이 정보가 빠르잖아요. 야, 은행 너는 어디니? 뭐 이런 얘기가 오간대요. 은행 너는 어디니? 그러면 어디다? 그러면 야, 안전한 동행이 낫지 않니?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서로 귀뜸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려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조금 쉬었다는 게 낫지 않니? 이런 심리가 이제 팽배해지니까 시장에는 좀 약간 하방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연준이 그리고 금리 인상 아무래도 은행 파산될 때문에 조금 이제 덜 할 것 같아도 뭐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이긴 한데 교수님은 이제 언제 어떻게 이제 인상할 거라 보시는지 아니면 동결할 거라 보시는지랑 만약에 한두 번 여기서 또 인상을 더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또 여파가 좀 클 것 같은데. 이제는 이미 시장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더 커질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커질 것 같지는 않고 시장에서는 이제 인하 소식이 피벗이 와야 이제 조금 변동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고착화된 것 같고 이미 부동산 시장에 많이 올려도 0.5는 못 올리잖아요. 0.25 한 번 정도 올릴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더 이상은 제가 봐도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약간 시스템 균열이 보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거는 중요한 건 그 피벗이 인하로 되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릴까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점도표 같은 걸 보면 점도표 보면 내년 말 정도 돼야 이제 0.5 내릴까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1년 반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버블이나 레버리지가 이제 과도하신 분들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또 매물화 되잖아요. 경매물건화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그렇다고 수요자가 살아나질 않으니까 중장기적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부동산 시장에. 급하게 뭐 내려가거나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다만 PF 문제, 우리나라 그게 이제 가시화되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땐 연착륙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도처에 깔린 게 많으니까 뭐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악수를 했다 이러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뭐 이런 부분들 우리 그것도 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금리 인상 더 하지 않더라도 동결하더라도 그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면 부담스럽다. 네네. 현재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면 현재 금리 올라간 게 아시겠지만 변동금리가 많잖아요.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지금 3월부터거든요. 매년 6개월 단위로 보통 이제 코픽스 금리 적용해서 변동금리를 변경하니까 작년 12월까지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1월부터 이제 좀 늘어나니까 한두 번은 내지만 세 번째 되면 부담되잖아요. 부담되죠. 갑자기 2배가 됐으니까 금리가요. 특히 아시겠지만 2015년도부터 그 혼합형 대출 있잖아요. 그게 거치 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이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다 그분들이 뭐 17, 18년도부터 받은 분들이 연속적으로 다 변동금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정적인 분들은 상관없지만 뭐 사업이 잘 안 됐거나 자영업 하시다가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이 더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는 이제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금리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미국은 고정금리가 좀 많고 한국은 변동금리가 많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이런 부동산 버블을 많이 겪었잖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선과 악이 존재하고 뭐 진보와 저 보수가 존재하는 것처럼 근데 은행권에 있는 사람들이 도가 지나치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은 것이 이제 고정금리로만 대출을 해준 형태로 다 바뀐 거죠. 정부에서도 권유하고 그럼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근데 일단 장기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변동성이 있더라도 좀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제 위험성이 좀 충분히 리스크가 제거가 되죠. 그런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경험이 많이 없고 특히 은행들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금융산업자본주의가 지금 어떤 패권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힘이 강하니까 뭐 정부나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힘이 약하면 그쪽 논리에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혼합형 금리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정말 미끼 상품이랑 똑같은 거예요. 보통 보면 요새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3%대로 떨어져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정말 안 좋은 보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그게 이제 혼합형 금리입니다. 그 다. 떨어진 거는. 그냥 고정금리는 우리 특례보금자리론도 지금 4%잖아요. 기본이. 근데 이게 어떻게 더 쌀 수가 있어요?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3년은 3.5%, 3.6% 신용도에 따라서 4% 밑에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변동이에요. 3년 뒤에. 그때 만약에 계속 5%면 어떻게 돼요? 시중금리는 6, 7%를 변동금리를 터야 되니까 2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걸 또 하는 거를 갖다 지금 광고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3.5%였단 말이에요. 2.8, 뭐 3. 좋은 것만 딱 보여주고 앞에 보여주고 뒤에 부담되는 그거는 거는 그냥 얘기하지 않으면서 않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거짓말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 3.5%니까 봐요. 3.5% 4년 5년이냐. 그럼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 뒤에 붙이는 게. 3년 5년 뒤에 부동산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르면 천만 다행인데 안 오르면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지금 부담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꿀투를 양산하는 어떤 미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냉정하게 바라보면. 만약에 위기가 터져가지고 8% 9%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 해지를 상승할 때 유지될 때 이걸 같이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2, 3년 안에 금리가 내려가도 4%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계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즘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먹고 살았는데 대출이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기업만 대출이 늘고 있거든요. 기업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스마트한 가게들은 스마트해지고 있는데 부채를 줄이고 버텨가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서서히 뭐랄까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이런 형태들이 약간 좀 상쇄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듣기로 2021년 11월부터 이제 대출이 가계 대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가계 대출이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고 봐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높다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에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저성장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받쳐주려고 거래가 이 정도로 되려면 주택이 지금 약간의 금융 상품화 됐잖아요. 대한민국은 뭐 일시적 이주택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주택자분들이나 원래 뭐 리더들이 있잖아요. 8대2 법칙, 파레토의 법칙처럼 리더들이 시장을 이끌고 우리가 축구 시합을 봐도 20% 선수가 잘하면 팀이 잘하는 것처럼 회사도 그렇잖아요. 네네. 나머지는 일단 중간에서 보는 사람, 신경 없는 사람 이런.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상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리더들이 지금 막 투자를 못하고 있거든요. 좀 이상하다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밑에는 더 변동성이 없으니까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늘어난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금리 때 일단 부담이 없잖아요. 계산이 나오니까 당연히 수요는 발생.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경우, 차이가 없는 경우, 그럼 우리가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월세 살면서 매달 입금하는 것도 뭐 심하게 귀찮을 때도 있는 거고. 내 집 꾸미지도 못하고. 맞아요. 손도 못 대고. 못도 제대로 못도 못 봐. 아시는구나, 우리. 얼마 서러운데요. 아시는구나. 어떻게 하세요? 저 서울 와서 11년 동안 이제 집에 없었으니까. 그러셨구나. 하필이면 이제 그 서러움 저도 제가 알죠. 꼭대기에 집을 샀습니다. 1층이면 또 뛰어도 좀 문제가 없는데 아이고 좀 그러셨구나. 하여간 그런 문제들 때문에 누구나 집은 다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그러니까 외국 이제 해외처럼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뭐 부담 없는 소득이 한 20-30% 선이면 언제든지 변동성이 와도 커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변동금리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제가 볼 때는 고정금리로 중장기적인 대출이 안정적으로 국민들한테 제공이 되면 주택시장은 평온하게 이렇게 상승 곡선에서 이쁘게 갈 텐데 우리는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조금 미스매치가 나다 보니까 막 폭등했다 내려갔다 이게 국민들이 많이 피곤하시죠 사실.
네. 연준이 어쨌든 올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지 몰라도 어쨌든 올해 동결은 할 거잖아요. 이제 내년쯤에, 그리고 빠르면 뭐 올해 하반기일 수도 있겠지만 내년쯤에 금리 이제 인하를 좀 생각할 텐데, 그럼 금리 인하를 하면 부동산 시장도 그때부터는 이제 좀 큰 폭등 아니어도 조금 이제 괜찮아진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왜냐면 금리가 좀 많은 걸 힘들긴 했으니까. 아니 근데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네네. 시장에서는 아시겠지만 시장에 좀 중장기성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하다가 이자를 못 냈어요. 못 내서 파산을 했어요. 이미 파산했어 저는. 근데 이자율이 내려왔대요. 2%로. 진작 왔으면 전 살아날 수 있었겠죠. 그런 갭 차이가 있잖아요. 시간 차이가.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 내린다고 해서 시장이 쉽게 살아나는 시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차가 좀 필요하군요. 거기다가 이제 물량에 대한 어떤 요건도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금리가 5% 내려갔는데 만약에 다 내려갔어요. 근데 집이 만약에 100만 개가 나왔어요. 집이 남아들면 어떻게 돼요? 일본처럼 관리비 내고 그냥 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있는 물량의 형태도 항상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이 뭐 역전세부터 해서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내년도 올해 40만 채 좀 넘고 내년도 35만 채 넘거든요. 근데 지금도 집이 많이 나오잖아요, 매물이. 근데 그 부분에서 새로 나오는 부분의 물량들이 소비자들이 소화가 되면 다행인데 지금 보면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안 되는 분위기면 집값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때 금리가 인하가 됐다고 가정할게요. 0.25, 0.5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경제와 이 기반이 기본적으로 튼튼한 상황에서는 그게 분명히 이제 경제학적으로 수치적으로 작용하는 건 맞는데 주변 다른 팩트들이 받쳐줄 때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하다. 효과가.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네, 맞아요. 근데 집값 폭락이 좀 너무 크다 보니까 사회적인 여파도 굉장히 좀 클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교수님은? 지금 폭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그 어떤 의미죠? 아직 더 떨어질 여지가 더 많이 있다는 네네. 건가요? 추가 조정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저는. 일부 지역은 물론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뭐 인천 송도라든지 이런 데는 뭐 50%까지 내려갔으니까 제가 볼 땐 적정 조정이 됐거나 그 고점 대비해서는 폭락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뭐 주택가격 상승률이 되돌아보면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업이 돼 있지만 그 라인을 따라가잖아요. 초과했을 때는 분명히 또 문제가 생겨서 버블이 터졌고 그 기준에 맞춰서 본다라면 제가 볼 땐 추가 조정 가능성이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 아직 안 내려간 데들 좀 있을 것 같고 6대 광역시에서도 조금 강한 데들이 있어요. 거기도 좀 추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많이 떨어진 곳들, 뭐 대구나 이런 데들은 이제 더 떨어질 폭이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을 좀 차별화돼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폭락한 지역들이 지금 폭락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2015년, 6년도를 더듬어 보면요. 그때 뭐 6억이던 게 지금 18억, 2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억짜리가 반토막 나면 10억이잖아요. 근데 6억이었단 말이야. 수익률이 80%인 거예요. 그러면 기간할 때는 6, 7년이거든요. 충분한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수요자들이 2018년도에 샀냐, 19년도에 샀냐, 20년도에 샀냐, 이거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22년도, 1년도, 20년도 영끌 후반 그때 그분들이 지금 많이 힘드신 거고 그럼 그 계산을 해보면 한 1년에 100만 개가 거래가 되니까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은 좀 작았으니까 한 150만 채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집이 1,800 아파트 뭐 이런 거 정상적인 주택이 한 1,800만 가구수는 2,200만이니까 그럼 10%인데 10% 중에 또 반 정도는 대기업 분들이 영끌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땐 5% 정도가 이제 큰 타격을 보겠죠. 그러나 원금이 다 날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금액적으로 따지면 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집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건설회사 이 부분이 이제 PF 뒤에 벌어질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물량들이 2년 동안 100만 채가 나오는데 이걸 온전히 그냥 과도 물량이 돼버리니까 시장에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택가격이 내려간 걸로 인해서 뭐 일단 영끌하셨던 분들이 집들이 이제 소진되거나 이런 것도 계산해 보면 비율을 계속 따져보고 해보니까 영끌할 때 한 50% 분들이 다 대기업 분들하고요. 건설공제조합, 경찰공제조합, 뭐 조합들 많잖아요. 의료조합. 거기는 이제 사내대출이 이제 금리가 그때 당시 1%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1% 쓰는 거예요.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영끌하신 분들 중에 반은 그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그 우리가 과도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장이 죽으면 분양하는 물량들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는 이제 볼륨이 크잖아요. PF도 들어와 있고 시공사도 있고 다 이 부분이 문제가 터질까봐 정부도 고민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터지고 나면은 주택 가격이 좀 왜곡되게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게 또 이제 금융위기로 갈까봐. 저는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게 쪽은 영끌이 이제 위험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위험한 건 또 아닌 전혀 거고. 아니죠. 아니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그 무주택자가 1,100만이고 1주택자가요? 무주택자가 900만이에요. 그 다주택자가 한 250만 되거든요. 그럼 벌써 비율이 나오잖아요. 1주택자 문제 없거든요. 1주택자 중에 영끌하신 분들이 몇 프로겠어요? 1,100만 중에. 벌써 90% 이상은 건전한 거예요. 무주택자 문제가 없고. 그쵸? 그쵸? 네. 그럼 우리가 상식으로 나오잖아요. 10명 있는데 전쟁을 하는데 10명 있는데 1명이 다쳤어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이제 이어질까봐. 그거를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시스템 문제인 거죠, 사실. 말씀하신 건 건설회사랑 부동산 PF 위기는 좀 현재는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현재는 한숨 났죠. 이제 정부가 이제 작년 10월이었죠. 추경호 장관이 50조 투입해가지고 한숨 분명히 놓은 상황인데요. 뭐 엊그제도 새마을금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곳곳에 이제 제1금융권하고 조금 그런 데도 좀 안정적인 저는 이미 리스크 해지가 다 돼 있어가지고 이미 모니터링 해봐도 뭐 거의 안정적이에요. 다만 이제 이금융권에서 저축은행하고 또 몇 개 있잖아요. 캐피탈 증권사, 보험사, 또 이번에 신협수협 뭐 이런 데들. 근데 그것도 차이점이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단위별 조합이잖아요. 독립채산제 형식이 있거든요. 단위별로 이제 지점장이 나는 부동산 PF를 해서 수익을 올리려 하고 이런 지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점들이 문제인 거죠. 전부는 아니고. 근데 그것들이 이제 가시화될 때 뭐 보도를 보면 새마을금고 뭐 위험 이러면 다 위험한 건 아닌데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선 터지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어느 정도는 감내가 가능한데 지금은 미분양이 지속됐을 때 이제가 문제죠. 지금은 괜찮은데 왜냐면 일단 유동성 확보해 줬잖아요. 넘어갈 수 있는데 도래할 때 그게 지금 정부가 해준 게 1년짜리로 알고 있어요. 작년 10월이면 이제 올 10월 돌아오잖아요. 그럼 정부가 한 돈도 이미 이자율이 붙어 있고 거래가 있는데 그걸 메꿔야 되는데 여기서 분양이 되거나 해서 돈을 메꿔 못 메꾸면 그땐 좀 문제가 될 건데 그게 이제 9월 달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9월 될 때는 조그마한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현재는 괜찮고 네. 그동안에 뭐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수요자들이 미분양을 매입해 준다면 또 시장이 좀 낮아지겠죠. 이게 터지게 되면 집값은 더 좀 떨어질 수도 있네. 네, 그래서 제가 추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교수님께서는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은 몇 년도 정도 가격까지를 보시는 건가요? 물론 굳이 수치를 내면 몇 년도까지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부담 지수를 많이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부담 지수가 사실 신뢰도가 높은 지수예요. 해외에서는 그걸 많이 쓰거든요. 지금 인천하고 수도권 경기권은 제가 볼 땐 많이 내려간 데들은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고 덜 내려간 데들은 추가 조정 조금 더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은 제가 볼 때 추가 조정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 든 걸 보면요. 경기도나 지방 이런 데들 많이 떨어진 데들은 최저 거래량 대비 한 3배까지 갔는데 서울은 2배까지 밖에 못 올라오더라고요. 힘이 약한 거죠. 가격 저항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서울 수도권은 추가 조정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너무 거부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미 IMF에서 옛날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다가오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피하려고 할 필요 없다. 잘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를 미리 던졌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정부는 다 알고 있고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추가 조정이 올 한 해는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비하죠? 그냥 받아들이면 되나요? 무리하지 않으시고 절대 지금도 이제 제가 시장에서 들은 깜짝 놀란 얘기인데요. 인천 이런 데서 뭐 갭투자 2천이면 아파트 사 막 이런 얘기 막 도는 거예요. 카페에서 실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집값 우리가 2020년도 전세가가 올랐을 때 만약에 5억짜리 집이라 그럴게요. 전세 가격이 막 급등하면서 막 4억까지 가니까 갭이 되고 막 주니까 이랬었는데 근데 그 전세값은 그대로 있고 전세값이 이제 빠진다고 빠졌는데 매매값보다 덜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인천 송도까지 툭 내려왔어요. 갭이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전세는 이제 만기가 돼야 나가잖아요. 그 전세 가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비 안 하고 2천만 원 갭이다, 뭐 사인하면 한다 이런 집들이 벌써 나온 거예요. 매매값이 많이 내려와서. 그 착시죠. 전세 가격이 정확한 시세인지를 봐야겠죠, 주의랑. 그래서 혹시나 뭐 3천이면 계약해 그러면 젊은 분들 잘 모르니까 이거 뭐 1억만 뛰면 300% 수익률이니까 이런 게 지금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영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2의 영끌이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하시고 주위에 좀 그런 건 꼭 조심해야 된다. 네, 우리 김 작가 TV 이런 거 꼭 보시면서
정보를 판단력을 잘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은 뭐 의도하는 분도 있겠지만 의도치 않은 전세 사기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쵸. 전세 사기는 지금도 뭐 지구가 멸망해도 바퀴가 벌레가 살아있는 것처럼 네. 안 좋은 분들이 꼭 계시잖아요. 네. 지금 정부가 많이 애를 썼는데 네. 젊은 분들 사실 뉴스도 잘 안 보는 분들 많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은 사냥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실 아직도 돈이 자본주의가 좀 넘치다 보니까 네. 돈이 먼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심하면 뭐 이 그쪽 분야 분들 중에서 뭐 30억이면 2년 살다 나와 뭐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간다니까. 아니 그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자본주의 어떤 패습을 좋은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자꾸 피해보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각오하고 사기를 치니까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간단해요. 시세 50%만 대출해주면 끝나요. 그리고 실제로 공인중개사한테 패널, 죄송하지만 공인중개사분들한테 페널티 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잘 알거든요. 아 이건 좀 위험해. 그럼 위험하다는 걸 표시해주고 그게 이제 안 해주면 페널티를 먹으면 하라고 해도 안 하거든요. 그런 거 잘 표시 안 해주죠. 하잖아요. 그냥 수수료만 받고 땡. 항상 그 1억짜리 보증 그거는 주시고. 그건 문제도 안 돼. 그건 또 효용성도 없어요. 소송 걸어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그 공인중개사 앞에서 또 심의를 거쳐야 돼요. 뭐 해당 없어 이러면 소송부터 해. 그걸 누가 하겠어요. 국가가 좀 나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사실 청년들이 많이 당하니까.